그 미성대학교 행정부총장 조성호 목사입니다. 우리 이상훈 총장님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지난 주일 그 1차 세미나에도 60여 명 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알찬 시간을 가져주셨는데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지난 1차 세미나에 이어서 오늘 2차 세미나에 계속 강의해 주실 강사님 김종환 박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총장님께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교수하시고 또 정님 퇴임을 하셨습니다. 또 정님 퇴임 하시기 전에는 저희 미성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그 초기부터 상담학 우리 프로그램을 관여해 주시고 계속 또 강의도 해 주시고 많은 발전에 기여해 주셔서 저희 학교로서는 대단히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퇴임 이후에도 연구 활동을 계속 하셔서 시기적절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온라인 디렉터께서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 2차 세미나의 주제는 팬데믹 피로와 가족 상담입니다. 짧은 시간이 되지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박사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해피합니다. 오늘 주제가 팬데믹 패티그, 이 팬데믹 피로와 가정 상담이라서 제가 첫 번째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별로 오늘 유쾌한 주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그림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팬데믹만 아니라 지금 특별히 한국 상황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팬데믹 패티그 그림을 어제 이제 보면서 무의도가 그리워졌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 동문들이 많으시니까 무의도 그리우시죠? 무의도가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조그마한 섬인데 이제 배를 타고 지금 무의도 얘기하니까 우리 조성호 박사님 아주 합박 웃으시는데 우리 삶 그때 해피했죠? 그렇습니다. 네, 참 그때 해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그 무의도 조그마한 섬에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배 타고 뭐 한 5분이면 가는데 너무 선착장하고 섬이 가까워서 긴 배에 머리만 돌리면 바로 닿는 섬인데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공부를 몇 년 했죠. 아마 우리 위성대학 동문들은 무의도가 그리울 거고 그 무의도가 그리운 것은 그 시사이드 호텔 막 파도 치는 바로 옆에 우리가 호텔을 늘 빌려서 사용했는데 아마 그때가 행복한 때였는데 곧 그럴 때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무의도를 생각하면 우리 행복했던 이유가 박인성 목사님의 웃음 치료인데 오늘 아침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무의도를 그리워하면서 웃음 치료를 얼마나 행복할까 잠깐 하고 강의를 시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박인성 박사님 웃음 치료 세계적인 권위자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이디스 앤 젠틀맨 세계적인 웃음 치료사 박인성 목사입니다. 다 함께 크게 웃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네.
자, 이렇게 웃음이란 제목으로 또 팬데믹 뭐 이런 시대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웃음치료사로 세워주신 교수님과 학교 당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는데 웃음으로 인사를 해야겠죠. 웃음 인사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안 따라 하신 분 누구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자기 옆에 짝꿍들을 보면서 까꿍. 말도 못하게 사랑해. 까꿍을 따라 하셔야지. 까꿍. 까꿍. 나 이뻐. 나 이뻐. I love you. I love you. 옆에 짝꿍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시작. I love you. I love you. 아, 아, 우와. 아,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학점이 안 나갑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단 박수를 쳐보겠는데요. 말 그대로 계단 박수예요. 박수 한번 치고, 뱃살 빠져라고 뱃살 한번 치고, 그 다음에 2번 박수 치고, 2번 뱃살 치고, 1번부터 7번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틀리면은 아마 정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계단 박수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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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자, 우리가 이 웃음의 효과가 있어요. 웃음의 효과는 길게 우리가 한번 웃을 때 우리 몸속에 엔돌핀, 엔케팔린,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21가지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웃음의 효과가 이렇게 큰데 웃음에 또 방법이 있어요. 웃음을 90% 억지로만 웃어도 90% 이상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 웃음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15초 동안 길게 안 따라 하신 분은 학점이 안 나가요. 자, 15초 동안 길게 다 음소거를 해놨나 보다. 나만 빼놓고 한두 명은 열어줘야지 반응이 되는데 자, 15초 동안 길게 기왕 웃는 거 크게 따라하셔야 돼요. 웃는 거 크게 웃어요. 팔을 저를 따라하셔야 돼요. 배꼽이 빠지듯이 배꼽이 빠지듯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이렇게 웃을 때 효과가 좋아요. 동영상으로 하니까 이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웃음의 방법은 15초 동안 길게 또 그 다음에 기왕 웃는 거 크게 배꼽이 빠지듯이 허리가 분질러지듯이 이렇게 웃으면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웃음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웃음 퍼 올리기를 해보겠는데 아랫배에서 위로 쭉 올리면서 하하하하 터트리면서 웃는 거예요. 이게 우물에서 그 두레박으로 옛날에 그 물을 폈죠. 두레박으로 물을 푸다가 시원하게 마시는 것처럼 웃음을 그렇게 웃어보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웃음 퍼 올리기입니다. 다 같이 웃음 퍼 올리기. 웃음 퍼 올리기. 웃음 퍼 올리기.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하시는데 웃음 퍼 학생들이 올리기. 안 따라하면 안 되는데. 자, 웃음 퍼 올리기. 아래쪽에서 쭉 퍼 올리다가 올리기. 딱 터뜨리면 웃는데 하루 웃게 되면은 가슴이나 폐 건강이 좋답니다. 자, 하루 시작.
아, 아, 네. 자, 다음은, 박 박사님, 예, 저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저 중간에 피곤하면 한 번 더 부탁할 테니까. 아, 예. 예. 우리 아, 씨. 박인선 박사님 박수해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무의도가 도망가려고 했더니 무의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카나다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 팬데믹 패티그가 31%가 나왔고 anxious 이제 불안신경증 이런 게 뭐 한 28% 나왔다는 게 아니라 증가되었다는 게 이제 통계예요. 이제 이 팬데믹 자체도 문제지만 이 정신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 우리 상황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있는 시드니도 그런데 이제 약국에서 프로모시에서 이 이제 주사도 맞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남자가 그 약국에 와서 내가 부스터 샷을 맞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그 약사가 for 코비드를 위해서 맞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no for pandemic fatigue 코비드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팬데믹 필요 때문에 나는 더 심각하다 이런 그림이 있어서 이게 지금 팬데믹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팬데믹 필요가 우리 세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코로나 블루도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시대 용어인데 이 팬데믹 패티지도 시대 용어죠. 학술 용어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팬데믹 피로를 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력감이 너무 심하고 이 밥 먹는 거, 수면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패턴인데 이 식습관과 수면 패턴이 변화가 와요. 식사를 잘 못하고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짜증이 늘었어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짜증이 늘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쉽게 처리하던 일인데 그 내가 루틴하게 하던 일 그거 뭐 늘 하던 일인데도 이게 이제 자기 일상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지금 우리 세태의 문제예요. 집중력이 저하되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이 어렵고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절망감에 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 피로의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팬데믹 피로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팬데믹 수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한 건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팬데믹 피로 때문에 이제 서구 사회, 미국도 그렇지만 여기 시드니는 그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백신 이런 걸 의무화하지 말라고 뭐 수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 데모들을 해요. 그래서 뭐 경찰보다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수상이 나와서 막 호소하고 그런 지경인데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성을 상실해버린 그 군중들 이게 지금 심각한 서구 사회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좋은 현상인지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팬데믹 문제가 이제 팬데믹 자체보다도 그 팬데믹 피로 현상으로 팬데믹 패티그로 오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할까? 그 배경에는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였다는 주장이 서구 사회에 편만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팬데믹 피로가 가져오는 문제, 방심, 안전수칙에 방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팬데믹 비교가 오기 전부터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병철 교수라고 한국 청년인데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해서 독일에 이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이제 유럽은 이제 이 미국이나 한국처럼 교수가 되는 게 참 어려운 것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수 코스를 또 하고 그 박사학위를 받는 것처럼 교수 자격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독일이 그게 아주 강한 사회인데, 거기서 이제 교수가 되고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게 뭐 대단한 매스컴의 관심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2012년에 이것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잘 살게 되었는데 더 피곤하고, 이제 그 피곤의 현상으로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그 피곤과 자살 사회에는 뭐가 있죠? 우울증이 이제 편만하고, 이런 사회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통제 사회가 이 사회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능력주의라고도 하고 또 성과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책 피로사회에는 성과주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격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성과의 주체이다. 그 성과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받고 그 성과에 의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과의 주체로서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실패자가 되는데, 그 실패자가 된 사람들의 생각이 공통된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현상. 이 사유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성과주의 체제에서의 그 그늘이 현대 사회를 피곤하게 하고 우울증과 자살률이 아주 급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PPT를 많이 보여주면 좀 강의가 혼돈되기 때문에 여기다 올리려다가 지금 올리지 않고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클 샌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인데 대단히 우리나라에 잘 알려졌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쓰고 10년 만에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인데 공정하다는 착각. 우리 번역서 이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이 꼭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꼭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 이제 아이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명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고 또 이런 심한 그 성과주의 제도에서 낙오된 사람들, 이것은 이제 독일 사회이고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책하고 논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회가 되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에 제가 이제 새롭게 얻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죽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절망사.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18년째 자살률 1위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심각성은 오늘 뭐 다시 여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고 있으니까 18년 동안 딱 한 해인가 어떤 나라가 경제가 몰락해서 자살률이 급증해서 우리가 2위를 한 일이 있고 18년 동안 계속 지금 자살률 1위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살률이라는 말보다는 또 우리가 요즘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말보다는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절망에서 죽는 병,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절망사라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자기가 조사한 통계가 그 원고를 쓸 때 2018년 통계를 썼는데 18만 7천 명이 죽어요. 1년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430명이 죽더라고요. 절망적으로 죽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게 원망할 게 없던 거예요.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헬조선을 이런 논리로 풀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하루에 거의 한 300명에서 400명 사이 절망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아이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능력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겸손해야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죠. 지금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하다. 나의 능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당연하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망사에 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행운이 펼쳐서 잘 사는 아이들은 운이 좋은 아이들이지 너희들이 능력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운이 너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첫째, 생물학적으로 너희가 IQ가 좋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소명 교수님 IQ가 어떻게 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네, 120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하고 비슷하네. 저도 120대인데
이게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여러분이 타고난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고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게 운이다. 너의 운으로 그렇게 IQ가 좋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라. 누리는 사람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해요. 두 번째는 아이비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한 50%가 미국 사회의 상류층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한 50%가 상류층이죠. 이 하류층 아이들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경제 사회적인 분석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너희들이 운이 좋아서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IQ도 운이고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운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더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대성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행운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손흥민 선수를 생각했는데, 요즘 뭐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뭐 그 연봉이 얼마예요? 박인선 목사님, 손흥민이가 수십억 되죠?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지금 손흥민이가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수십억짜리 스타가 되었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축구 잘하는 애들은 동네 개구장이 왕초였지 대학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인생 끝이잖아요. 손흥민이가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이 시대성, 축구가 스타를 만들어내는 시대성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갈등이 심한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혹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뒤처진 분이 있으면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학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절대 가치를 찾아서 거기에 몰입하고 그렇게 자아를 실현해 나가면 좋겠고, 있는 사람들, 성과주의에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처럼 겸손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능하면 책을 줄이려고 제가 PPT에서 많이 줄였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크라우스 슈밥의 유디안 리셋, Great Reset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Great Reset. Great Reset이라는 말은 매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 크라우스 슈밥을 모르면 지금 현대 사회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이 크라우스 슈밥을 얘기하지 않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캐리그마, 성경과 시츄에이션, 우리 상황과 50대 50이 만나가지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데, 설교는 성서 강해가 아니거든요. 또 설교는 정치 연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 비율이 맞아야 돼요. 캐리그마, 성경과 시츄에이션, 상황이 이렇게 50대 50으로 맞아서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이 크라이스 슈밥을 모르고, 이 크라이스 슈밥은 이 팬데믹 이전에도 다보스 경제 포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느 강의를 하면서 다보스 클럽 경제 포럼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대화가 안 되죠. 지금 현대 사회를 주도하는 포럼이
다보스 경제 포럼 아닙니까? 이 다보스 경제 포럼을 만든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고 아마 지금도 의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120여 개국 대통령 뭐 수상들이 다 모이는 세계적인 유엔 아닙니까? 경제 유엔 아닙니까? 그것을 창시한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4차 산업사회라는 말을 만들었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4차 산업시대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사회하고 이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 이 두 책은 꼭 읽어야 된다. 부모님도 읽어야 되고 뭐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제 조금 뭐 유튜브를 경험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막 한 수십만 명 건너리는 목사님들이 또 많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들 대부분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한쪽의 경향이에요. 이 책을 뭐 전혀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에 설교하면서 이 그레이트 리셋을 얘기 안 하면 나는 이게 신자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근데 이 책을 또 소개하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종말론을 얘기해요. 이 그레이트 리셋, 이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제 앞서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우리가 종말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서울을 주도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여의도로 가서 큰 교회를 졌는데 그때 뭐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신자들이 그 서대문에 모였어요. 그때 그분의 메시지가 뭔지 알았어요?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이제 로마 시대를 지나서 이제 발가락으로 내려와서 유나이티드 유럽, EU가 되면 10개국이 될 것이다. 그때 8개국인가 그랬어요. 1960년대 그 EU가 8개국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 10개 발가락이 2개만 더 이제 가입하면 유나이티드 유럽이 10개국이 되면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아마 조성우 부총장님도 기억나시죠? 아마 그때 뭐 그래서 구름대처럼 그리 몰려들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종말론입니다만은 그런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그레이트 리셋을 이제 뭐 그래서 요즘 막 목사님들이 휴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감당 못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제 생각에는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고 이 그레이트 리셋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패스트 흑사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그 팬데믹 이후에 르네상스가 오고 종교개혁이 오고 현대사회가 되었잖아요. 중세가 상상할 수 없는 현대로 변하는데 그 흑사병 팬데믹이 있었던 것처럼 그레이트 리셋은 다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지 이 그레이트 리셋이 휴거 직전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그 신앙을 가지는 것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제가 강의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론을 얘기해요. 불타는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지구가 불타버릴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 종말론적 환경주의
그런 책을 여러분 보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환경보호운동 해야죠. 좋은데 그 환경론도 균형을 맞춰서 읽으셔야 됩니다. 지구를 망친다는 착각 이런 책을 한번 보셔요. 그러면 이제 종말론적 환경론에 대한 반론이 비등해요. 이 종말론적 환경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 책이 가져오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새로운 문명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의 상담이나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이제 크게 2부로 나눠져 있는데, 거시적 차원의 리셋, 경제, 사회, 지정학적, 환경적, 기술적 리셋을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 미시적 차원의 리셋을 얘기하면서 산업, 개인적, 정신 건강과 웰빙의 리셋을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 오늘 우리 강의 주제와 관련된 리셋은 제2부 미시적 차원의 리셋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팬데믹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2020년 3월 의학저널 렛싯의 이 팬데믹 봉쇄 조치로 말미암아 혼란, 분노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울증 얘기했는데 코로나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5월 영국 국민건강보험의 정신건강 담당 전문의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단 봉쇄 조치가 끝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치료 요구가 급증할 것이고, 이후로도, 코로나 이후로도 수년 동안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카운슬링을 전공한 여러분들은 이제 카운슬링이 절실한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오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책에서 배운 게 이제 TQP라는 단어인데, 이 third quarter phenomen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3분기 현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극지에 가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그 학술 용어가 TQP인데, 이 극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인간관계가 봉쇄되고 절단되어 가지고 아주 그 외로운 팬데믹 상황 속에 사는 것 같죠. 이제 록다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시드니에서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락다운이에요. 봉쇄. 이 시드니는 되게 강력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봉쇄를 막 반복했어요. 이 봉쇄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극지에 가서, 남극이나 북극에 가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봉쇄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 봉쇄를 경험당한 사람들에게 이 third quarter phenomenon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분기 현상.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그 연구 기간 후반부에 오면 급격하게 피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연구 기간, 이제 파송을 받을 때 1년 2년 그렇게 계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기에 들어가서 3분기에 들어가서 급격한 이게 1년으로 말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 후반부에 급격한 이제 피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팬데믹이 끝나도 이제 이 팬데믹 패티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카운슬러들이 관심 있게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의 그 82%, 제가 왜 페이지를 안 쓰고 82%라고 했을까요? 이 이북에는 페이지가 안 나오는 책들이 많습니다. 옛날 이북은 그냥 소리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를 다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이북은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 82%를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엔은 2020년 가정폭력이 20% 증가한다면 아마 그렇게 유엔이 말했던 것 같아요. 공세기간,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평균 3개월간 후에 1,500만 건이 증가하고 6개월간이 지속될 경우에는 3,100만 건이 증가하고 가정폭력이 평균 9개월간 지속될 경우 4,500만 건이 증가하고 그리고 평균 지속 1년 지속될 경우 6,100만 건의 가정폭력 발생이 예상된다. 이는 그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국 상황은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상황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알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에서 제일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제가 알기는 그 강남에서 상담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 백본환 박사님이 계신데 오늘 오셨나요? 백 박사님? 안 오셨나요? 오시면 좋은데 접속이 안 되셨나? 안 오셨구나. 그러면 김순천 박사님 그 대구대학 그 가족치료 교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순천 박사님은 서울에서 이제 상담센터 오래 운영하고 계시니까 마이크 좀 켜시고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서울은 요즘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김순천 교수님 좀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쑥스러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습니다. 아, 지금 방학이라 가셨군요. 네네. 본래 미국에 사시는데 이제 한국에서 학기제로 강의하시고 이제 미국 가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한국에 계셨잖아요. 네. 어때요, 한국은? 딱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수치는 가정폭력 수치잖아요. 예. 예, 수치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그 가정폭력이 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에는, 지금 일단 그 팬데믹으로 인한 그 환자라고 말하면 그렇고요. 내담자들은 상당히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들은,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팬데믹이라서 더 많은 환자가 온다 하는 것은 저는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만 그렇습니다. 다른 연구소에는 많이 늘었다고 하고 도움을 많이 필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상황에서는 이야기 들으면 카운슬러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거기는 몇 시예요, 지금? 지금 오후 7시 51분입니다. 7시. LA보다 시간이 좀 빠르네요. 네. 우리 김순천 박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마포 에서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연구소를 오래 하셨고, 지금은 어디 강남 쪽으로 옮기셨죠? 지금 다시 마포 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일로 사단법인 가족상담연구소 일로 오래 같이 일도 하셨는데, 이제 늘 한국에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방학 때 잠깐 미국에 갔다 오시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수연 박사님이 복지센터에 계시니까 오늘 오셨으면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는데, 송수연 박사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송 박사님 좀 네. 나타나 봐요. 어디 계셔? 네. 송 박사님 잘 요즘에 들리시죠? 저 복지센터 육아휴직 중이라서 그래요? 애기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서 알았어. 이제 저는 이제 센터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네, 지금 집에서 강의 듣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우리 상담센터 경험을 하면서 한국 상황은 어떤지요? 윤선 목사입니다. 네. 네, 윤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은,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예. 대한민국은 노인들 자살률이 굉장히 지금 많고요. 자살률이라고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어. 절망사. 예? 절망사. 예. 노인들 절망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랑 젊은 층에 상담을 해보면요. 요즘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요즘 학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우울증이랑 그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담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줌이라든가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많이 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논문 잘 쓰고 계세요?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예. 논문 빨리 마치세요. 네, 예. 자, 이 책의 요점을 이제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극적으로 늘어났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도 너무 극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가정폭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출퇴근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공세된 상황이 가정폭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봉쇄라는 단어를 이 책에서 보면서 봉쇄 수도원이 떠올랐어요. 봉쇄 수도원. 여러분, 수도원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뭐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태백예수원이었어요. 태백예수원에 가서 이제
제가 2박 3일 정도 이렇게 보내고 오면 머리가 한 1년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백예술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학생들, 저희가 제가 신학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신학대학에서는 그 킹 오브 킹, 스모킹 드링킹을 킹 오브 킹이라고 그래요, 교수들끼리. 그러면 이제 정학시켜요. 한 학기 정학시킵니다. 예,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 때 치팅하면 한 학기 정학을 시켰어요. 제가 학생처장을 꽤 오래 했는데, 80년대 그 정학을 많이 시켰죠. 뭐 그때 우리 동료 교수들, 뭐 우리 여기 서울신대 졸업생들은 잘 아실 거야. 한영태, 배종수, 전성용, 저 넷이 이제 주니어 교수였는데, 우리가 막 사명감을 가지고 치팅하는 아이들 잡았어요. 그래서 뭐 매 학기 한 10여 명씩 정학을 시키고 그랬어요. 뭐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냐 막 그래가지고 분노해서. 근데 이 애들이 이제 한 학기 후에 복학해서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어요. 막 자기가 어쩌다가 들켜서 정학 따니까 봐라 다 치팅하는데 나만 치팅하냐 막 분노에 차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가 도덕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치유적 접근을 하자. 그래서 반성할 기회를 줘서 반성하면 정학 안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방학 때 예수원에 가서, 태백 예수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와라. 거기 가면 이제 2박 3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때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2박 3일로 줄였는데, 전에는 80년대는 5박 6일, 한 주간씩 기도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뭐, 그냥 밥도 주고요. 아주 그 토레이 신부님이 그 태백 그 숲속에 멋지게 이제 수도원을 쳐놔서 아주 앵글리칸 그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니까 우리 개신교인들도 편하게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내곤 했는데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져요. 얼굴이 해피해져요. 그래서 예수원이 대단한 곳이구나. 역사성도 필요해요. 오랜 그 영성이 축적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기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뭘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조용한 시골에 그 집을 좀 하나 마련해서 작은 예수원을 하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도원에 대한 책을 좀 사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방학에서 이제 시드니로 오는 날 그 서점에 그 공항에서 보니까 공지영 씨가 쓴 여러분 소설가 공지영 씨 아시죠? 저는 사실 공지영 씨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막 너무 좌파라 운동권 아이들이 그 책 보고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분이 쓴 책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원에 관한 책이 딱 하나만 눈에 띄어서 그것을 들고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뒤처락 하잖아요. 이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와. 그 수도원 기행을 읽으면서 제가 이 얘기 우리 학생들한테 몇 번 했을 텐데 밤새도록 울고 왔어요. 소설가가 쓰는 그런 사람을 눈물샘을 타치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그 수도원 기행 안에 하여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자지만 어렸을 때는 개신교인도 다녔고 그 언니가 개신교 신자라서 막 그때 이제 뭐 이혼도 하고 재혼하고 막 이런 과정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데모, 카톨릭에서는 데모라고 그러죠. 자기를 기도해주는 사람의 권유로 어떤 이제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세 번째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여성의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간절히 이제 깊은 밤에 하고 있는데, 자기 옆구리에서 무슨 검댕이가 하나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검댕이가. 그래서 그 검댕이가 뭔가 이렇게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검댕이가 뭔가 쳐다보니까 자기가 전 남편에게 버리고 왔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할 때 지금 세 번째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너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다. 너를 지금 불행하게 하고 있는 원인은 너의 트라우마는 이혼이 아니라 그 버리고 온 딸이다. 그렇게 이제 깨우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딸과 회복한 이야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소설가가 쓰는 문장은 막 눈물을 흘리게 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봉쇄수도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평생 그 봉쇄된 곳에서 살아가는 수녀원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울린 봉쇄수도원 이야기는 그 봉쇄수도원 중에서도 봉쇄룸이 있어요. 한 방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수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는 눈물을 없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수녀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수녀님이 이제 한국에서 온 어떤 수녀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죽기까지 한국 교회와 한국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6.25 직후라고 그래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평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 읽으면 참 눈물이 나죠. 근데 그 봉쇄수도원 안에 있는 그 봉쇄룸에 요즘에 누가 계시냐 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최근 2022년 지금 2월달 현실은 제가 체크 안 했는데, 최근 몇 달 전에만 해도 그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할 때 교황이 돌아가셔야 이제 교황을 뽑는데, 그때 베네딕토 교황이 나는 교황을 그만하겠다 하고 생전에 교황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한 사람이 두 교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베네딕토 교황이신데,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봉쇄 룸에 들어가셔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 근데 거기 뭐 자세한 얘기, 뭐 그분이 그 수녀가 누워있던 침대며 이런 걸 이제 다 그 공지영 씨가 만져도 보고 그걸 다 묘사했는데, 그런 걸 읽으면 눈물이 나요. 자, 이 봉쇄수도원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62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그때 이제 어느 교수님, 지금 제가 전함이 기억나는데 문이호 교수님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느 학기에 종강 시간에, 아마 우리 졸업생들은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종강 시간에 내가 종강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칠판에 이 독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독보. 여러분의 인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서 한 세상 살아갈 터인데,
그게 목표작은 어떤 평범한 개인이건 인생이란 홀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독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보할 수 있는 사람은 독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홀로 조용히 거하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묵상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독보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거, 홀로 거하는 시간, 이게 없이는 안 된다. 근데 이 독거가 없는 현대인, 독보라고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현대인, 그게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삶이 지겹다는 거예요. 지겨워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또 거기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이게 우리 현대인의 비극인데, 독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종강하는 시간에는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독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책에 지금 이 책은 제가 쓴 가정상담 사역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쓴 책, 아마 가정상담 사역론 가지고 계신 분 많죠? 268페이지에 서로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면 사랑과 결혼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함께 하면서도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둘이 함께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함께하고자 하는 한, 그러니까 독거할 줄 모르고 함께해야 내가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됨의 갈망을 품은 채 서로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독보이며 홀로 걷는 것이며, 이는 독거에서만 가능한 것은 처절하지만 진리입니다. 독거와 독보라는 인생의 본질을 소홀히 하면서 그 누구와 함께 하여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독거와 독보는 소홀히 하면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결할 메시아를 찾아 새로운 친구, 새로운 연인,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렇게 서둘러 맺어진 관계에서 흔히 수많은 언쟁, 싸움, 비난, 표현되지 않거나 속으로 사귀는 분노, 질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문장을 들으면 박수 좀 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거할 줄 모르고 독거가 인생인 걸 모르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어도, 남편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꼭 읽으라고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는 책이에요. 이건 제가 인용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이 보이나요?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이 책 보이나요? 뭐 안 교수님, 보여도 백그라운드 네. 해놓으셔서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편집할 때 거기 같이 예, 예. 넣어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PPT랑 여기 있으니까 여기 네네네. 그림이 있으니까 네. 이 책을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바라요. 이제 원서 제목은 힐링 스페이스라는 책인데, 우리에게는 꼭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병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병원에서 창가에서 숲을 바라보는 베드에 누워있던 환자하고 그냥 창밖이 보이지 않는 베드에서 치료받은 환자하고
치료율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제목이 사람들은 왜 산티아고로 떠나는가. 뭐 우리 한국에도 산티아고 순례자들의 교웅장이 많죠. 이게 이제 사람 사이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인데, 이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정신과 의사인 에스더 스탠버그가 쓴 책이고, 워싱턴 주립대학의 교수로서 지금은 미국 국립정신연구원인가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학술적인 배경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여러분 잘 아는 헨리 크라우드의 바운다리 심리학입니다. 울타리 심리학. 우리 번역에는 울타리 심리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 헨리 크라우드는 특별히 크리스천 카운슬러로 대단히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진 이 사람이 쓴 책이 한 10권도 더 번역이 되었어요. 또 이 책은 워크숍 책도 있어서 이제 교과서하고 워크숍 책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활용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나와 너 사이에,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윤윤순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윤윤순 목사님 부부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울타리가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인데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울타리는 있어도 되는데요. 뭐 다른 거는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아요? 예?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냐고, 울타리가 없는데. 너와 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헨리 크라우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자기 울타리가 있어야, 예. 그래야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울타리가 없으면 자기 것이 없는데, 자기 세계가 없는데, 네. 자기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주고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윤유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보실 때 가슴 네. 설레이는 그 사모님의 세계,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어야 돼요. 네. 모든 것이 오픈되면 지겨운 거예요. 네. 더 만날 필요가 없어, 이제. 왜? 뭐 모든 것을 아는데, 뭐. 네. 이 신비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그래야 대화도 되고, 네. 무슨 새로운 정보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라는 말은 한 몸과 같은 그런 친밀한 인티머시가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지, 네. 인격이 사라지고 하나의 인격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공간, 심리적인 울타리, 이게 이제 절대 필요하다. 이 바운더리 심리학이 이 팬데믹 이 패티그에서 절실히 필요한 해결 용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칼리 지브란의 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교과서에도 인용해 놓았는데, 이 부부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되 서로 홀로 있을 수 있게 하시오. 마치 수금이 줄이 따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음악으로 함께 울리듯이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머물러 있지 마시오. 성전의 두 기둥은 따로 떨어져 있으며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이요. 칼릴 지브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공간, 특별히 영성이 깊은 나만의 세계, 이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개월 동안 준비했던 책이 드디어 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참 오늘 이 책을 소개하게 되어서 감사하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앞에 내용, 이런 메시지가 주는 건 뭐냐면 영적 형성입니다. 나만의 영성을 포메이션 하여야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내 울타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인적 영성 카운슬링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영성 카운슬링으로 뽑히우기, 영성을 카운슬링으로 플로리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은 한 440페이지 되는데요. 중심 내용이 영적 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도 많이 다뤘고, 이제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크리스천 퍼펙션의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잘 설명해 놓았고, 그리고 존 웨슬리의 sanctification, 성화론, 크리스천 퍼펙션, 기독자의 완전론, 그런 내용들, 우리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지만, 그게 상담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제일 깊이 다루어 놓았고, 그러면 영적 형성을 한다는 말이 너무 막연한데, 그 영적 형성의 실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고 크리스천 퍼펙션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 그 영적 형성의 길을 이 책에서 8가지 제시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카운슬링에 꼭 피우시기를 바라고, 이 책은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석사, 박사과정 공부한 분들은 여러분 리포트도 많이 내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들이 많죠. 내용들이 많아요. 그걸 방치해 두지 마시고 원고를 잘 정리해서 한 30페이지 이상만 되면 교보문고 퍼플, 이 퍼블리시 피플 약자입니다. 출판하는 사람들의 약자예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숨겨진 아이콘에 그 W가 있죠. 그 아이콘이 쭉 나와 있는데, 아이콘을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그 W자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가 출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내려고 여러 가지 모색을 했는데, 결국은 돈이 한 300권을 우리가 부담해야 출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술적인 책은 제가 은퇴하고 있으니까 교과서로 많이 팔릴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는지 선뜻 출판해 줄 출판사가 없고, 자비로 하려면 한 300권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의 이 책이 한 400페이지 되니까 정가가 한 18,000 얼마인데, 그러니까 한 600~700만 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다 못해 여러 트라이를 하다가 이 교보문고 퍼플에 들어가서 이제 자가 출판을 한 거예요. 이 책은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영성 카운슬링을 치면 책으로 뜨는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출판을 해요. 그러니까 한 권을 누가 주문하면 그때 인쇄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책 재고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이걸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10명이 주문하면 10권 찍어서 그때 보내주기 때문에 일반 책보다 한 4~5일
인쇄하고 이제 그런 재본하는 기간이 한 3, 4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이지 뭐 일반 책하고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졸업생들, 우리 재학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학기말 리포트 같은 걸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잘 모았다가 30페이지만 되면 이 퍼플에 들어가서 책으로 내세요. 판매비 20%를 인쇄비로 줍니다. 여러분이 멋있게 하면 재밌는 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영성이 형성되는 그런 카운슬러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카운슬러는 데이비드 호킨스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의식 수준이 한 540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1000포인트를 하면 한 540포인트는 되어야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영적 경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 이거 한 100여 권 사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여기 있어서 그건 좀 어렵네요. 자, 여기서 다시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마틴 부버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영원한 너의 나부김을 들으며 영원한 너의 옷자락을 바라본다. 그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책, 거기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그 44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죠.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기 나부김이라는 말은 우리가 밖에서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을 말하죠. 또 옷자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원한 너와의 만남, 마틴 부버는 그걸 얘기하죠. 김순천 박사님 지난 시간에 안 들으셨으니까 그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13페이지에 영원한 너를, 너에게서 영원한 너를 볼 수 있어야 그 영원한 너가 나와 그것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우리의 불행은 나와 그것이다. 남편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치, 이용가치. 그렇게 그것으로 전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데, 절대 가치가 있는 나와 너, 그게 되어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데, 나와 너가 되려면 너에게서 영원한 너, 그 영원한 너의 나부김을 들으며 옷자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마틴 부버가 깊은 유대인 영성가이기 때문에 철학자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5분도 안 남았는데 이 얘기만 간단히 합시다. 오토 슈만의 그 공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은 오토 슈만의 공명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리층 대기권 안에 그 한 7에서 10Hz의
7에서 10Hz의 그 전자파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상 파장이고 대기권 안에서 이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7에서 10Hz입니다. 그 주파수가.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있는 수백 회의 방전이 1초에 수백 번의 방전, 번개가 치는 거죠. 하루에 4,000번의 번개가 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파장과 우리 뇌파가 일치하면 놀라운 깨달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토 슈만의 공명입니다. 근데 우리 뇌파가 지금 제가 베타파로 강의하고 있죠. 13에서 30Hz입니다. 매우 흥분했을 때 감마파가 나옵니다. 세타파는 우리가 수면 상태, 꿈, 몽상 상태, 깊은 숙면에 빠졌을 때 델타파에 빠지고 우리가 편안한 상태, 릴렉스한 상태, 다시 말하면 메디테이션, 명상 상태에 빠졌을 때 알파파로 가는데 그때 우리 뇌파가 8에서 12Hz니까 우리 뇌파가 명상할 때 알파파 파장하고 이제 그 지구의 파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놀라운 깨달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슈먼 공명 7에서 10의 헤르츠가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되었을 때 이제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금 이 뇌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알파파 여기에 이제 큰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알파파로 가야 됩니다. 알파파로 가야 우리가 깨달음을 하고 영성을 개발할 수가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영성이란 측은지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것이 영성이다. 영성은 결국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나와 나의 관계에서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영성은 결국 오토 슈만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에 있는 에너지와 우리가 공명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깊은 명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 책에서 제가 오랜 그 서방 기독교의 역사, 동방 기독교의 역사를 압축해서 8가지 영성 형성의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잠깐 제가 비춰줬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역기능적인 가정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 우리 학교 중에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뉴욕에서도 오셨고 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대학의 닥터 오브 카운슬링, 마스터 오브 카운슬링은 이게 대단한 학위입니다. 대단한 학위고, 또 이 학위는 그 DC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결혼과 가족 치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LA 정부에서 주는 그런 라이센스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활용하면 오소리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담학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 많이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호주에서 보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정부가 전부 서포트 해줍니다.
박사과정까지 전부 서포트 해주고 자기 수입이 5만 불 되면 갚는 거예요. 우리 조성호 부총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전에 이제 유정길 총장님하고 그 대여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돈 조금만 내고 장학금 전체를 우리가 대여해주고 그렇게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했었죠. 지금도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그런 제도를 학교하고 상의하셔서 경제가 어려워서 공부 못한다 그런 얘기는 불행한 얘기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네, 박사님. 몇 분 인사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규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극동팀들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세일 목사님을 비롯한 동문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뉴욕 감사합니다. 팀들 반갑습니다. 우리 정희옥 사모님 고맙습니다. 책 사주셔서. 그래요. 복 많이들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시드니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